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전, 오후에 거쳐서 오늘의 주제인 교사와 교직에 관련된 논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발표 토론 들으셨고요. 아마 오늘 특별 세션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파트인 것 같은데요. 자유로운 자유주제와 관련된 두 편의 발표하고 그다음에 토론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아마 열띤 주제와 관련된 열띤 논의로 인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표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하시는 분들도 감안해서 조금 핵심적인 것만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플로어에서도 질의응답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 다뤄질 발표는 고등학생의 학업 탄력성 변화와 관련된 것을 김경근 신재희 스님이 하신 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졸자의 특기 직업지위 획득 연구 이 두 개가 발표되겠습니다. 우선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 탄력성 변화 추이 및 근인으로 김경근 신재희 스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김경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 탄력성 변화, 추이 및 근인. 근인은 제가 국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이걸 어떤 개념을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몇 번 이거저거 바꿔 쓰다가 이게 underlying factor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사용한 건데요. 가정 배경, 우리가 흔히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 배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연구에 착안하게 된 거는 한 두어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격차 연구를 하면서 항상 좀 절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총액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400만원에서 500만원 집단 이게 중위값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7% 쓰지 않습니까? 교육비 지출,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차지하는 7%인데 그러면 500만원 잡고 35만원 쓰는 거죠. 만약에 모든 집단이 균일하게 7%씩을 쓴다고 하면은 소득이 100만원 집단은 7만원 쓰게 될 겁니다. 200만원이면 14만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700만원인 경우에는 49만원 쓰겠죠. 근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지출하는 교육비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교육비 지출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게임 하나만 하죠. 사실은 무슨 얼마나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수능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리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최근에 신문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고등학생이 책을 하나 4개 만들어줬는데 한 1억 정도
앵기면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학업 성취나 대학 진학에서 그 소득 그다음에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데, 그런 그 어려움을 딛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드물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 일단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지난 겨울에 행정연구원에서 뭐라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서울대 그 인류학과 그 박사과정 마친 분이 저희 교육 사회학 그 부모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하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 연구자는 그 인류학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한 그 책을 하나, 박사 논문도 그렇게 이제 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양적 연구로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흑수저 학생이 용대기 어려져 너무 진부한 이야기여가지고 지금은 특별히 새로운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정도가 점점 또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학업 탄력성 개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렇게 많이 연구했던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업 탄력성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착각을 했던 것이, 언론에 나와 있는 학업 탄력성 개념이 이게 이제 기자들이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죠.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거저 먹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학업 탄력성이라는 게 열악한 가정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배경을 고려했을 때, 고려했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일 때는 수능이 한 200점 정도 될 거다. 그런 예측치가 있죠. 200만 원일 때는 230 정도 될 거다. 근데 그런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 그걸로 성취를 하는 게 이게 학업 탄력성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 바텀 3분의 1에 해당되는 학생 가운데 성적 상위 3분의 1에 포함된 학생들 비율이 얼마냐, 그런 걸로 측정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잔차 개념이 결국 회귀 분석에서 잔차가 얼마나 크냐, 레시비얼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읽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고, 특히 저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한 심재희 선생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업 탄력성 연구 초기에는 이런 그 개별 요인들 가지고 빈곤, 부모, 무관심, 가족애체, 이민 가정 이런 개별 요인들이 결국 학업 성취에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높은 성취를 보이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OECD가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복합 지수를 쓰게 됐죠. 이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이를 이제 그 복합적으로 그 고려해가지고 지수를 산출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추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선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양극화가 워낙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지금 절대 수준 자체는 미국보다는 좀 덜합니다만은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정 배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특히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서 어떨까? 소득 수준이 정말 지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약간 예단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 데이터를 썼고요. 2006, 2009, 2012, 2015. 그래서 이게 뭐 연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품은 엄청 들어가는 연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대용량 데이터 이게 4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요. 품이 엄청 들어가는 연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잔차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회귀 분석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또 그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용한 변수는 종속 변수로 이제 학업성취, 읽기,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제 독립 변수로 이제 고려했던 게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사실은 따로 이제 이렇게 조사된 거 이거를 이제 여기 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ESCS라고 해가지고 피사 데이터에서 경제사회 문화주의 지수, 여기에 이제 부모 직업지위 들어가 있고 부모 교육 수준 들어가 있고 가정 내 보유 자산, 경제력, 문화자산, 학습 자원의 합성. 그래서 경제력이라는 게 무슨 뭐 집에 있는 뭐 TV, 핸드폰 수,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이제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집에 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막내가 뭐 학교에서 빈곤증 손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용돈을 조금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좀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소득보다는 집에 뭘 갖고 사는지, 그 다음에 방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 애들보다 우리나라가 어쩔지는 모르는데, 요새 애들은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악착같이 물려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자기가 뭘 좀 벌고 이렇게 집을 사고 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강남 애들이 엄마가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빡세게 돌리는데도 애가 군소리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학원 가라고 하시는, 물려받을 게 있기 때문에 물려받을 때까지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저희는 이제 경제력 그 관련 그 지표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가구 소득을 또 따로 떼가지고 분석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력과 관련된 게 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욕실 뭐 이런 게 좀 눈에 띄죠. 근데 욕실 사실 우리나라 뭐 욕실 없는 데 있습니까 지금? 문화자산, 학습자원. 조금 앞에 경제력하고 학습자원하고 조금 더 차별화되는 게, 여기 저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집에 좀 방이 여유가 있어도 애들 공부방으로 안 주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요새는 애들이 뭐 하여튼 좀 저희들이 잘할 때하고 좀 다르죠. 좀 그래서 이런 배려를 특별히 공부를 위해서 좀 어떤 배려를 하는가, 그게 이제 학습장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그 ESCS와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충 그 가정 배경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학업성취가 대충 몇 점 나올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그 한번 상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추정선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학업 탄력성 개념은 일단은 이 밑으로 예측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얻은 점수가 밑으로 가는 건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위로 얼마나 이제 그 예측보다는 높게 나오냐는데, 그게 하여튼 그 잔차가 높게 나온 정도가 상위 25%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위 25%. 근데 문제는 지금 학업 탄력적이라는 학생이 되려면은 잘 사는 집에서는 학업 탄력적이라는 그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무조건 하위 25% 가운데 성적을, 기대를 뛰어넘는 그 성적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하위 25%이면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뛰어넘은 정도가 전체 학생들 기준으로 잔차 크기가 25%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좀 몇 단계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빨갛게 마킹된 그 범주 내에 점수를 얻은 학생들만 이제 학업 탄력적이라고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 추이입니다. 국제비교 관점이라 하면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학업 탄력성 수준을 보는 겁니다. 학업 탄력. 그래서 한국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하위 25%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 측면에서 하위 25% 이면서 전체 OECD 여기 참여한 학생 가운데 그 잔차가 상위 25%인 학생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먼저 주목할 건 절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50, 6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한국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OECD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업 탄력적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는 하향. 학업 탄력적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한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OECD에서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리고 2015년에 특히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정된 학업성취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평균 정도의 그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국 학생들하고 OECD 학생들하고의 그 점수 차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전히 점수 차이가 꽤 높긴 높은데 저기 2006년에는 뭐 70점, 60점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우위의 정도가 학업성취 우위의 정도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본 우리 그 그림하고 커레스판딩한 그 상응하는 그런 결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OECD 학생하고 그 비교를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도대체 한국 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학생만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한국 학생만 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위 25%인 그 ESCS 25% 학생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 전체 가운데 그 이 학업성취 저 잔차가 실제 어떤 잔차가 25%에 해당하는 비율. 이거는 이제 25% 선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고 높을 수가 있고 그런데 떨어지다가 학업 탄력성이 떨어지다가 2012년에서 2015년에는 이게 다시 좀 올라가는데 이게 왜 그럴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의 그 개연성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간밤에 생각났어요. 오늘 학회가 있어서 그랬는지 2015년이 그 한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사실은 2015년이 어떤 해냐면은 이 수저계급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해가 2015년이고 그 다음에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2015년 이 자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놀랍게 1년 사이에 2년이죠. 2년마다 조사하니까 놀랍게 뚝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한국에서 너무 최근에 그 양극화 속도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중산층이었는데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편입됐을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득은 거기 이제 지금 그 저소득층으로 갔지만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아니면은 무슨 동기나 이런 거는 여전히 중산층 학생의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 엄밀하게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 하나는 추세, 학업 탄력성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냐. 다른 하나는 가정 배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특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 직업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무슨 경제력, 문화 수준, 학습자원, 가구 소득 이걸 나눠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이제 이걸 이제 본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여기 이제 이 밑에 이 바닥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그 요인이 학업 탄력적인 학생이 되는데 큰 장벽이 되는 겁니다. 큰 장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위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그런 극복 가능한 장벽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게 특히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가구소득이에요. 가구소득은 원래도 굉장히 이게 큰 장벽이었는데 최근에 올수록 더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2015년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엇비슷한 그 수준의 그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 게
어떻게 그 경제력이 맞습니까 이게? 학습자원이죠? 네, 학습자원. 네, 학습자원. 아까도 이제 그 보셨지만은 사실은 소득도 문제인데 그나마 소득이 적더라도 어떻게든 애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경제력이 워낙 체감이 어렵죠.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장벽이 아닌 걸로 나오는 게 이제 부모의 직업지. 부모의 직업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차상위계층 변호사가 있는데 그 애가 상당히 고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금 더 그 이제 좀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런 학업 탄력성 영향력 있는 데서 조금 이제 그 고민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주제 대졸자의 초기 직업지휘 획득 연구 박미 박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졸자의 초기 직업지 획득 연구 발표를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박미라고 합니다. 발표를 신청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직장 상사분도 계시고 지부 교수님도 계시고 약간 좀 떨리네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좀 떨리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신 지역별, 대학 소재지별 격차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최근에 몇 년, 5년도 더 지났죠. 우리 사회의 대졸자의 실업률에 대한 문제는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부터 계속 등장해 왔지만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대졸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가 일어나게 됐고 취업에서의 대졸자의 학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휘획득 연구라든지 대학 진학 기회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 대학의 학력 효과가 대학 내 질적 분할을 통해서 차등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의 위상이 대학의 소재와 굉장히 결부되어 간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의 위상이 서울 소재 대학과 이후의 대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노동시장 선거의 차이를 가져오느냐, 그 지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지역 발전이 서울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기재한 것들처럼 총생산뿐만 아니라 인구의 비중도 그렇고 일자리의 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의 상위 대학도 거의 서울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특정 지역의 이런 우리 사회 자원이 편중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 단순히 그것이 이제 경제적 불평등으로만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도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아까 이제 김경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의 소득이나 수저계급론을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어떤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서울에 태어나는 것이 스펙이다. 지방에서는 꿈을 꾸는데도 돈이 든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기사 두 개도 여러 가지 대학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지방의 아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서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대 학생이 프린트물을 하기 위해서도 그게 특수 3D 프린트가 거의 서울의 충무로에 와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신의 그런 취업 경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서울로 올라와서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자본의 차이가 취업 준비 경험 기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포착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지역 거주기의 차이가 사회적 지위 획득 결과 차이로 연결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대학 진학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봤는데, 그럼 서울 소재 대학에 누군가 더 입학하기 좋을까 했을 때 대학의 이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이 지방에서는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정배경 영향력은 뭐 교육사회학 쪽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시피 이런 차이들이 결국에 거주 지역의 차이와 개인 배경의 차이가 사회 지위 획득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이 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까지 2022년까지 차등적으로, 단계적으로 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아이들이 계속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사회로 회자되고 있고, 대학 진학에서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의학 계열까지도 비율 할당을 하게끔 하는 정책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볼 때 지역이 사회 불평등 재생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이랑 지방 대학 간에 어떻게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 연구에서는 취업에서의 격차가 출신 지역과 대학 소재랑 어떻게 작용을 해서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싶었고, 그 안에서 이제 고등교육이 만약에 출신 지역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런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지 혹은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그 교육사회학 전통 이론들이랑 노동 경제학 분야에서 교육이 지위 획득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교육받은 결과가 결국에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인적 자본론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선별 이론이라 하면 그 교육받은 결과가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위획득 이론은 블라우 덩컨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교육사회학 전통에서는 기속적 배경보다는 개인의 성취가 이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 첫 일자리의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선거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똑같이 취업을 하더라도 어떤 직장으로 가느니까 정규직으로 가냐, 워낙 비정규직의 청년층의 증대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로 취업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어 오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고용 형태나 직장 규모까지 고려하여 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론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정 배경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구조주의 관점은 학교와 노동시장의 링크 연계 구조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관계적 관점에서 구직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정보들을 어떻게 획득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공적 연결망을 활용하냐, 사적 연결망을 활용하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대졸자의 취업에서는 그 공식적인 연결망이 더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노동시장과 지역 불평등 관련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지방 4년제 대학들이 서울 소재 4년제보다 그 취업에서 더 열악하게 되고 있고, 근데 그걸 보니 실제적으로는 가정 배경도 열악하고 그 취업 준비 활동도 더 질적으로 낮은 활동을 통해서 성과가 낮다라는 실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역 간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은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영남과 호남 간의 그 문제에 주로 천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남이 더 취업에서 임금을 더 많이 받냐, 이런 지역 차별이 있냐, 이런 연구들이 과거에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지역 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서울 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 간의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임금에 포커스를 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 의식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이, 그러니까 서울 소재로만 대학의 위상이 위계화되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 스카이캐슬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모든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분배되어 있으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교육 고용 패널의 중학생 패널을 분석을 했고요. 2008년도에 이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고 2015년도까지가 조사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사용한 거는 수능 성적이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출신 지역의 영향을 통제하려면 대학 서열이 서울 소재가 무조건 다 성적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3 당시의 성취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할 당시에 수능 성적까지 다 공개하는 최신의 자료는 킵데이터가 제일 적합하여서 이 자료를 사용했고요. 4년제 대학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하다 보니까 662명이 남았습니다. 종속변인으로는 취업이랑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세 가지로 봤는데, 정규직 취업을 미취업과 정규직 취업으로 봤습니다. 비정규직 취업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굉장히 확대되어 왔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비정규직으로 빨리 들어간 친구들은 가정 배경이 낮은 친구들이 확률이 더 높고, 보통 그 유예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은 가정 배경이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저는 출신 지역이랑 그 가정 배경이랑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비정규직 취업을 안 하고 정규직 취업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더 유예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미취업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규직 취업을 하는 게 더 효과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또 자료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한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 일자리로 물어보지 않고 그의 중요한 일자리로 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취업한 일자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대비 정규직 취업이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취업 대비 정규직 취업으로 봤고요.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수능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출신 아이들이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더 수능 성적이 좋아서 취업을 잘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취업 준비 경험들을 대학 중 취업 준비 경험으로 주로 했고요. 가족의 행복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문화사회심리학 쪽에서 논의가 최근에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 소재 아이들이 취업을 잘하는 것과 지방의 아이들이 못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 아이들은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가족의 경계 테두리 안에서 꿈을 꾸고 있더라라는 이제 지방대 교수님 질적 연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더 도전하지 않고 열심히 취업의 스펙을 쌓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어서, 정말 지방의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가 심리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변인을 선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이분 변인이기 때문에 로지스트 분석을 했고요. 분석은 4년제 졸업자 전체로만 하지 않고 대학의 소재에 따라 나눴습니다. 출신 지역의 효과를 보려면 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학 소재에 따라 대학에서의 취업 준비 경험도 다르고 가정 배경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 경험과 배경을 가진 유사한 집단군 안에서도 출신 지역 간에 차등이 있느냐를 보는 게 지역의 문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하나 더 단계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2단계 모형으로 출신 지역이 핵심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나타나는가 본 거고, 그 요인이 그럼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두 번째 모형을 살펴본 것입니다. 기술 통계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의 특성의 차이를 보시면 서울 소재가 되게 비슷한
가정 배경도 그렇고 취업 준비 활동도 그렇고 유사하고 서울 위에 소재 아이들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부모 학력은 서울 소재 대학 아이들이 더 좋고요. 근데 부모 소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출신이 소득이 더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산이라든지 지역의 자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가져오진 않았는데 고3 당시에 월 평균 그 자녀 이 조사 대상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했냐, 그 교육비를 얼마나 썼냐 봤을 때 지방이랑 거의 지방 출신이랑 3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온 아이들도 그 정도로 교육비를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 활동을 보셔도 이제 면접 훈련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주로 서울 소재 대학 아이들이 지방 소재, 그러니까 지방 대학보다는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서울 그 이외 소재 대학 안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출신 아이들이 비서울 출신 아이들보다 더 참여율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입학해서 그런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취 수준을 보시면 이게 이제 등급이 위로, 그러니까 10등급이 낮은 등급이 아니라 제가 리코드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 등급을 보면 아무래도 서울로 오는 아이들은 서울 이외의 대학보다는 성적은 높아요. 근데 그 범위의 레인지를 보시면 저 박스가 50%고 위에가 25%, 아래가 하위 25%거든요. 그렇게 보면 모든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지방 아이들은 서울로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서울의 아이들은 성적이 나빠도 서울에 남아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 아이들 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은 성적이 대부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서울로 올라올 때 상위 등급일 경우에는 올라올 확률이 많지만 중위권 정도 되거나 하면 거의 올라오지 않고 상위라고 해도 한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은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다 지역별로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안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 주변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네트워크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 이외 대학보다 더 이제 활용 비율이 높았는데 그게 특히 서울 출신 아이들인 거죠. 상대적으로 비서울 출신 아이들은 지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적 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냐면 당신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정규직이라든지 이 취업한 자리에 들어올 때 취업 정보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그리고 뭘로 취업이 됐으니까 했을 때 소개나 추천으로 했다. 아니면 뭐 선배나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라는 걸 활용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 소재 대학 중에 서울 출신 아이들이 가장 사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의 차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출직 지역 간의 자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대졸자의 지위 획득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일자리의 취업의 출신 지역이 배경변인이나 대학의 서열,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을 통제하고도 영향력이 있냐 봤을 때 4년제 대졸자에서는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대학을 분리했을 때에는 유의 수준이 되게 낮은 수준에서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취업 준비 활동을 추가해서 봤더니 지역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별표가 뜨는 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게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영향력이 약하였다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위에 소재 대졸자 같은 경우는 유의 수준이 낮긴 하지만 그 영향을 줬던 것이 취업 준비 활동이랑 다른 변이를 넣었을 때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출신 지역이 취업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대학을 분리해서 보면 서울 소재 대학과 서울 이외 소재 간에 다르다는 거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출신 지역이 서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방 출신 아이보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정 배경이나 다른 취업 준비 활동 똑같이 하더라도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잘 못하는 거고 서울 이외 소재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출신 아이들이 지방 출신 아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연수라든지 구직 준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규직 취업에서도 미취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주로 영향을 주는 게 구직 준비 활동이라든지 해외 연수 경험이 주로 영향을 주고 있었고, 자격 증수 같은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도 주로 이제 2년제 대학에서 주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 취업 분석 결과를 보시면 출신 지역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변인이 영향을 주는가 했을 때 출신 지역은 영향을 주지 않고 부모의 배경이 여기에서 다른 요인들이 다 똑같다고 할 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이외 대학에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나 취업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대기업 취업에서는 수능 성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 심리적 요육이었던 가족의 행복 가치라는 부분은 질적 연구에서 드러났던 것과 반대로 오히려 그런 걸 추구할 그런 가치를 지니는 아이들이 더 취업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구직 경로에 있어서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가능성이 더 낮고 중소기업을 주로 취업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이외 소재 대졸자에서만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고 서울 소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본 거는 첫 번째로 출신 지역이랑 대학 소재가 우리 사회 중요한 불평등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 대학 소재가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출신 지역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 대졸 학력을 지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지역의 출신에 따라서 취업이 차등적으로 계층화가 나타나는데 서울 소재 안에서는 서울 출신이냐 비서울 출신이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는 게 지방 대학을 나온 지방 출신 학생들인 거죠. 그럼 동일한 소재 대학을 졸업해도 왜 서울 출신 졸업자가 더 취업의 결과가 좋을까? 왜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서울 이외 소재 대학에서는 서울 출신들이 취업 준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성적도 훨씬 좋은 아이들이 수능 성적 좋은 아이들이 올라오고 가정 배경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왜 취업을 더 잘하는가 하고 봤을 때 이제 사적 자본 활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표 앞에 거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취업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통계적 차이가 크진 않았는데 비서울 출신과 서울 출신 간에 그 주변의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현재 정규직이나 취업한 데 일자리에 어떻게 취업했냐 했을 때 서울 출신들은 소개나 스카우트나 추천을 통해서 취업한 친구들이 31%, 23.5%가 되는 반면에 비서울 출신들은 굉장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대학의 소재가 선별의 증거로 계속 저희 사회에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대기업 취업에 영향을 주는 건 부모 소득이랑 구직 준비 활동이 주로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울 이외 소재 대학 졸업자가 대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구직 준비 활동도 재학 중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해외 연수 경험도 있었어야 되고 부모 학력도 좋아야 되고 수능 성적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이외 소재 대학,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이 대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 아이들보다 훨씬 자기의 그 노동 생산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또 그리고 서울 이외 소재 대학 졸업자 집단에서는 사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소개나 추천을 한 게 되게 정보를, 그러니까 보증된 정보이잖아요. 이 사람 일 잘하더라라고 보증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더 부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그 노동 생산성을 그 고용주가 선별을 할 때 되게 편리한 방식으로 서울 소재라는 그 대학 내 위계를 가지고 선별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부분에 나온 결과에서도 서울 출신 결과에서도 서울 소재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수능 성적이랑 그런 것들 다 통제하고 나서도 나오는
부분이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의 서열이 하나의 그 신호로 작용하고 개인의 인적 자본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학의 소재가 선별의 증거로 계속 공고가 될 경우에 가져오는 문제는 그 대학 진학에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사회 계층 간 재생산에 있어서 대학 내 내적 분화를 통해 더 그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대졸자의 증가와 함께 여성들도 많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동일한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하더라도 취업에서 여전히 불리하고 있었고 특히 그 안에서도 지방대 출신으로 지방에 태어난 여성이 더 불평등을 경험할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더 대기업이라는 더 우수한 일자리의 취업을 통해서 자녀에게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그 취업에 나타나는 격차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격차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첫 일자리의 취업의 격차라는 거죠. 이 분석의 결과는. 그런데 이제 지휘획등 연구 모형이나 기존의 청년층의 지휘획등에서 첫 일자리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첫 일자리의 영향력이 최근 연구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10년까지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한번 들어가면 10년까지 계속 비정규직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초기의 일자리에서 격차가 이후의 사회 이동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은 시사한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학은 이런 기숙적 배경의 영향을 완화해주기보다는 대학 내 분화를 통해서 더 공고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토론과 논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해 주신 김경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오늘 추정 토론자가 박환복 교수님하고 임은경 교수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은 교육과 사회 불평등을 학업 탄력성의 문제와 또 지역 또는 학력, 학벌, 대학 학위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증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이 논문에 관련된 토론을 박환보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신 교수님부터 풀어주실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의 박환보입니다. 네, 우선 두 편의 논문을 읽었는데요. 우선 김경근, 신재희 선생님 두 분이 함께 하신 연구를 보면서 사실 작년 초에 OECD 결과가 언론 발표됐을 때는 2006년이랑 2015년 두 시점 비교하면서 학업 탄력도가 이제 낮아졌다,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런 발표가 났었어요. 그리고 한국사에서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의 이슈가 아니라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추이를 보여주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런 변화의 근인을 이제 탐구하셨다는 것도, 또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다 합쳐져 있던 걸 좀 쪼개면서 그런 근본 영향력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루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이제 배우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는 사실 뭐 분석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되는데, 한국 학생 이제 이 학업 탄력도가 처음에 학업 탄력성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개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개인의 특성으로. 이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는 학업 탄력성을 학업 성취와 같은 학교 교육의 성취처럼 하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특정한 학생 집단을 설명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으로 한국 사회의 추이를 이제 변화 추이와 근인을 탐구하셨는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추이 속에서 중간에 발표하실 때 이제 수적 예문론이나 통계청 조사 말씀에 2015년에 그런 변화 반등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추이와 근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한 학생들 집단의 특성보다는 여기서 이 변화 추이와 근인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설명하신 데도 초점을 맞추셨다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보기에 또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읽기 성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더라고요. 읽기에서 이 학업 탄력도가 이제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게 다문화 배경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계층이랑 다문화 배경이 엮이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전체적인 추이가 나타나는데 혹시 이게 남녀 차이 같은 거를 볼 수 있다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냉각 효과처럼 한국 사회에서 학업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앞으로 학업 성취가 높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게 냉각 효과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평등 요인들, 뭐 젠더라든지 남녀 차이들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정한 동일한 계층에서라도 특정 집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뭐 다문화 배경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측면도 같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학업 탄력 성이라는 게 이 탄력도가 낮은 학생 집단이 많아졌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잘못 오해하다 보면 개인의 특성으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측면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사회계층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 희망 고문적인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 나중에 해석할 때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낮은 학업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를 탐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해결, 정책적 시사점을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개인의 문제만으로 이제 국한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박미희 선생님 논문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여서 재미있게 봤었고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이제 출신지 효과를 분석을 하셨는데 출신지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원 차이나 문화적 요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에 속해 있어서 그 영향력이 내심 나기를 바랬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 소재 외에서 별로 저희 학교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왜 그럴까 또 분석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출신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잠깐 발표 때 보여주셨듯이 출신 지역과 이미 대학 진학 경향 속에 성적이라는 게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굳이 출신 지역을 독립적인 효과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졸자에게 개인의 출신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경험한 지역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영향이 반영된 한 가지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 분위기와 같은 뭐 아비투스적 문화 자본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왜 하필이면 봐야 되는지는 앞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분석 결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대학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아마 수도권 대학이 다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분석들을 볼 때 지역을 구분할 때 서울 소재 상위권, 서울 소재, 그다음 수도권, 그다음에 지역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특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대학 소재지랑 출신지에 따라서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서울 출신 학생들이 구직 활동이 많다기보다는 지망하는 취업처가 사실 자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활동은 그 지역의 지역 산업과 연결해가지고 취업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출신 학생들은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근데 반대로 지방 소재 학생들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비서울 소재의 지역 출신 학생들은 그 지역 내에서의 취업을 또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취업, 그다음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을 이제 정규직 취업은 미취업과 정규직 취업으로 이제 대기업 취업의 질을 고려하신 점은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데, 이게 시점이 2015년 시점이고 또 한편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도 대졸자 취업 성과를 볼 때 많이 보는 게 유지 취업률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입직보다 초기에는 그냥 들어갔다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떠나는 학생들, 특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제 학과 특성을 고려한 고정 취업률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학과의 특성에 따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 취업에서 흥미롭게 본 게 사실 저는 수능 성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없다가 수능 성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역보다는 대기업 취업은 우리가 수능처럼 기업마다 직무적성 검사가 요즘에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적이라든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양적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고요. 처음에 제가 토론을 의뢰받을 때는 다른 논문이었는데, 아마 논문의 구조 조정 와중에서 아마 변수가 생겨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전혀 원래 예정된 논문이 아닌 것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치 않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논문의 내적 완결성이 아니라 결과 중심의 의의를 조금 주요한 화두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준비 측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토론자로 계속 있는 걸로 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김경은 심재 선생님의 그 논문은 우리 교육사에게 굉장히 오래된 화두인 이제 가정적 배경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이제 결정되는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의 이제 교육에 이제 제가 이제 내적으로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변이들이 어떤 정도로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고는 저희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의미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이제 교육 사회적으로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논의들을 하셨냐면, 지금 학습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게 가구 소득과 그 다음에 학습 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계층의 불평등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런 연결성들을 고리를 느슨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다양한 많은 얘기를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느슨하게 하는 거는 게 여전히 그러면 저희가 가정적인 어떤 배경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럼 이 결과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조금 논의와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문제 초점을 좀 옮겨오면, 그건 역시 학교 교육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가로 우리가 조금 다른 사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학교 교육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 가정적 배경 요인이 높다라는 거는 그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적 배경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 무슨 정책들을 하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숙제로 내주는 것조차 가정에서 책임을 지우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하는 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정적 효과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의무교육 체제를 만 3세로 낮추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 자원들이 유형 무형의 영향력으로 아이들 학업 성취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박민 선생님의 이 연구는 앞에 이 연구하고도 사실 연장선에서 굉장히 연결된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앞에 아이들의 가정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대학 진학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사회 계층성에 의미를 미치느냐를 보고 있다면 이제 대학을 간 이후에도 이후에 그다음에 직업하고 연결되는 것도 여전히 사실은 대학 자체의 고등교육의 효과보다는 그 안에 서울 수치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동일한 대학 서울대학이라 하더라도 출신 지역이 서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강한 이 차이들을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그 20, 30대 청년 연구를 질적 연구로 진행을 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 학생들의 경험적인 보고에 의하면 예를 들어 동일한 스카이 대학을 다닌 친구들을 할지라도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취직을 하는 유무가 실은 뭐 학점이나 대학 레벨이나 하더라도 하지 않고 같은 친구 내에서도 굉장히 가정적 배경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다양한 사회적인 핫 이슈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서울과 또 비서울의 또 차이점도 이미 가정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서 진학이 달라지는 것도 다 동일한 연상선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사회에서 이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회적 기회로서의 학교 교육이 영향력들이 감소된다라는 게 최대한 추이인 것 같고 그게 급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사회학적 이슈로 계층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확산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신 김경준 교수님하고 박민희 선생님 말씀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원래 역할 분담을 했었습니다. 예, 발표는 제가 하고 폼나니까 설거지는 또 우리 심재 선생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의욕을 보이네요. 일단 그 토론 기회를 제가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워낙 추석 때도 쉬지를 못하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야죠. 네,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두 분께서 공통되게 주신 의견이 이제 이 학업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학생 수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거를 국가 제도 또는 학교 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본 선행 연구, 대표적으로 박현정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봐도 이 학업 탄력적 학생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난 뒤에는 이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도 이게 지금 완결되는 상태는 아니고 학업 탄력적 학생이라는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를 좀 정확히 개념화하고 그걸 소개해드리기 위한 작업, 그 단계까지를 지금 여기서 발표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학교 교육, 그래서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학교 교육 또는 제도를 통해서 학업 탄력적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그들의 가정배경이라는 걸 뭉뚱그려서 볼 때는 그러면 정확한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가정배경을 좀 분해를 해서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학업 탄력적 학생이 아까 반등한 사유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놓으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마냥 긍정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열악한 가정 배경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쨌든 학업 성취 잔차가 다른 집단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게 분포의 정교성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열악한 가정환경 사이에서 잔차가 매우 낮은 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별 차이 같은 거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정말 감사하는 의견이고 이제 이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딱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읽기 성적이 이제 급락한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이 늘어난 거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직 특히 이제 이게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3%를 돌파했죠,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생이고 아직 고등학생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문화 가정 학생 때문에 이게 급락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보면 전부 핸드폰만, 어른부터 뭐 애들까지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걸로 오늘의 읽기는 다 이제 충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쓰기 능력 같은 거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절감하는 건데 해가 다르게 현저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고, 또 그걸 제가 좀 어줍잖게 좀 바로잡아 보려고 의욕을 보였다가 강의 평가에서 꽝 닫고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처를 또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참 중심에서 좀 도와주려고 좀 소홀하게 해서 피드백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참 굉장히 고민입니다. 전반적으로 독해력이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독해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시간을 갖고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신 지역의 효과가 취업 지역의 효과랑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학은 서울로 와도 취업은 지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면에서 제가 이제 그럴까봐 또 다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서울 지역, 그러니까 그 대졸자들이 첫 일자리로 대부분 70%가 이 4개 집단이 모두 서울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신 지역의 효과가 거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계속 남아있는 이 출신 지역이 무엇일까 여전히 고민인데, 한 가지 못 살펴본 게 아까 특성 차이에서 사적 자본을 활용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석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현 일자리에 어떻게 왔느냐를 물었지만 미취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취업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경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분석하면 왜곡 추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사적 자본 활용이 지역 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향후 과제 중 하나라고 여겨졌고요. 두 번째로 유지 투영률도 되게 중요한 이 노동시장 이행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 주제들인데, 이 부분은 제 연구에서 할 수 없었던 게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조사를 마감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제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 지역의 영향을 왜 봐야 되느냐에서 이제 아비투스 차이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던 문화사회 심리학 쪽에서 그 지방대생들의 특성이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을 그 특성 차이에 봐도 지방대생들이 확실히 가족주의라든지 이런 심리적 요인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석 결과에서는 정반대로
반대로 나타나서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반영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제 자체가 교육사에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어진 질문들과 토론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가기는 너무 섭섭하고요. 한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예. 제가 박미선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직장 상사라고 질문을 드리면 갑질일 것 같아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경구 교수님한테는 부담 없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는 제안인데요. 학업적 탄력 학생 이렇게 쓰기보다는 탄력적 학습자 이렇게 쓰는 게 우리말 어법에 더 낫지 싶고요.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쓰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2015년에 탄력적 학습자가 늘어날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2015년에는 살짝 저게 그 2015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산층의 탄력성을 가진 학습자 집단이 하위 25%로 편입이 되면서 나타난 거 그 추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육과가 좀 있지 싶어요. 2015년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서 교육격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 혁신학교가 격차 문제를 좀 줄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2018이 발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5년까지는 혁신학교육과가 그 격차 관련해서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네, 저도 사회자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뵙겠습니다. 최근에 그 개량적 연구에 많은 분들이 질적 연구나 또는 이런 그 삶에 관한 연구들을 이제 변인화해서 조사한 그런 시도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보는데요. 가령 그 가족주의 같은 변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방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 가치 지향성과 서울 도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향성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질적 차이들이 다 소거돼 버려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더 많이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긴 시간 발표해 주신 토론 선생님 남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이제 교직 과정에 대한 개편, 특히 이제 교직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현장감을 잘 가지고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교육부 주도로 그런 교직 과목을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사회학회는 이제 2019년 5월부터 이제 TF팀을 조직을 해서 이 교직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사회학을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미래의 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김한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 발표를 맡아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예,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김한나겠습니다. 지금 뭐 발표마다 다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루 종일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몰려올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좀 빨리 이제 발표를 좀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PPT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학술대의 자료집 페이지가 182쪽부터 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무국장님께서 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그 학회 안에 교직과정 개편을 위한 팀을 구성해서 지난 5월부터 교직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자료집에 있는 182쪽부터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PPT를 만든 이유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좀 시간을 좀 맞춰서 빨리 끝내고자 제목은 예비교사가 교육사회학을 배우는 이유. 근데 아마도 지금 여기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가 교육사회학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내용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것을 중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고 국정과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과정 교원 양성기관 개편과 관련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대와 사대 교육과정 개편. 그래서 목표는 21학년도부터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을 지금 추진한다는 건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관련해서 정책 연구가 이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학회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아졌었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 학회, 그다음에 교육철학회, 교육사학회, 이런 학회들이 사실 교육학 분야의 파운데이션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인데, 그 개편된 그 정책 연구의 결과가 이런 교직 과목의 교과명이 사라지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학회에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냐,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11개 학회가 그래서 다행히도 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좀 현장에서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교직과정 개편을 일단은 각 전공 학회에서 이제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춘계 학회에서 저희가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요. 여기 학회 회원 여러분들한테도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직 현장성을 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성한 자료집에 있는 안을 가지고 9월 중에 이사회에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개 관련 학회들이 모여서 이 안을, 각자 준비한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직과정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철학, 사회학 이런 교과들이, 중요한 교과들이 교직 과목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이제 좀 생각을 성찰할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사회학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이제 깊다. 이제 그 오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사회학은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 지식 위주의 교과이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 역량 향상에 직접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이론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교육학 과목이라는 것이 애초에 교원 양성이라는 문제하고 무관하게 발전한 그런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이론은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한 분석 사유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점, 상상력, 방법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사회학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교육사회학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잘 설명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특히 이런 비판이 힘을 얻게 되는 배경에는 최근에 역량 중심 담론들, 그리고 신직업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이런 주장들
뭐 사회학, 철학 이런 기초학문들의 무용론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교수요목 개편안 우선 목적은 과연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저희가 좀 반성적으로 성찰을 하고 차제의 교직 과목으로서 이건 또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과목이라는 점에서 교육학과는 좀 차별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수 목표를 명료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지금 전국의 교원 양성기관에서 가르쳐지는 교육사회학을 교직과목으로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기왕이면 좀 더 공통된 교육과정 표준화시킬 수 있는 뭐 다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교수요목이 어떠한가 실태를 우리가 뭐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작업들을 살펴보니까 교육학회가 주관이 돼서 유사한 일을 했던 것이 2008년이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오래된 일이죠. 그때 이제 그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뭐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그 교육학회 하위 전공 분야의 학회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 사회학 영역에서 제안했던 것이 여러분 그 자료집으로 보시면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89쪽에 있습니다. 그 5가지 주제 영역. 이 영역에서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라는 말은 이 영역에 이러이러한 주제들을 교육사회학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친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교원 임용 시험 문제도 이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이제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요목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190쪽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목명은 학문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너무 풍기는 게 다 문제다라고 해서 그냥 학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 이렇게 좀 브로드한 개념으로 잠정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교육사회학의 그 주제를 분류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10가지의 주제, 대주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주제를 선정하고 그 아래에 하위 주제로 좀 더 다양한 그 주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5가지 2008년 그 지금 191쪽, 90쪽, 91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3입니다. 2008년 연구에서 기존의 그 주제 영역으로 설정했던 5가지 영역, 그 중에 4가지 영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교사가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들, 교육 현안들, 사회 변화, 학생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6가지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교직 사회화, 오늘 그래서 주제로 다뤘습니다만은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또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요새 뭐 학부모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논의됐던 다문화 사회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진로 교육과 관련된 일과 학습의 연계, 오늘 뭐 대졸 취업에 관해서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 사회 변화의 성격과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교육에 미치게 될 영향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주제를 더 확장해서 10가지 대주제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하위 주제들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해서 어떠한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역량을 함양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학습 목표의 형식으로 그리고 역량이라는 그런 그
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개 주제의 다양한 하위 주제를 제시했는데 그 주제들을 그 내용, 지식사회학의 내용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192쪽입니다. 지식사회학의, 교육사회학의 지식의 내용, 지식의 그런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이들이 이들을 둘러싼 제도들, 뭐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어떤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교육 문제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다 이제 엮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주 다시 이제 좀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15주나 보통 16주로 대학에서는 이제 강의를 보통 진행하시는데 10가지 이 주제 영역에서 작은 주제들을 뭐 강의하시는 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혹은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가르치는 그 대학이 위치한 뭐 그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15주, 16주의 강의를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겠는가? 수업 지도안의 예시도 194쪽에 뭐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해, 학생 문화와 교권 침해,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이 주제와 관련된 그 수업 지도안을 예시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이제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뭐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고 한가를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법, 교수 평가 방식 이어서 소개를 하는데 그 교수법이나 평가 방식은 당연히 수업의 내용의 특성에 맞게 이제 하는 것이 맞겠죠. 전통적인 강의 방식 외에도 뭐 이제는 많이 친숙해졌습니다만 플립 러닝, 그 다음에 PBR, 뭐 다양한 협력 학습, 학사 중심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업 지도안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의 전환, 또 뭐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이제 뭐 여기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지식교육과 역량교육, 역량 중심 교육을 이렇게 아주 대척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부터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상당히 강조해온 영국의 경우에, 그래서 영국은 그 자격제도, 일과 관련된 자격제도하고 학력제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제도 개편도 있고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노동부 이렇게 뭐 바꾸는 정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최근에 피사 학력 그 성취도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은 그 영국 학생들의 그 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이것이 그 사이에 역량 중심 교육을 너무 강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 그 인지 학습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어떤 학습 방법이 이런 중요한 지식이나 개념을 학생들의 그런 장기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가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뭐 여기 제시한 것 같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이 그 정해진 시간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이렇게 역량 중심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도 좀 생각될 수 있는 것이 그 미국에서 대학생들한테 3회 자승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6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도 그렇게 계신 분은 안 계신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뭐 점점 앞으로 산업이 변화되면서 아주 고등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 연산의 개념을 우리가 잘 학습하지 못한다면 뭐 수학자, 과학자를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식교육이라는 것하고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저희 학생들의 최근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혹시 최근에 지식교육을 좀 너무 경시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은 아닐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인용했는데 경험은 그 컨셉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컨셉,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가 학생들이 하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아주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문장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발표 자료집에 있는 TF팀에서 만든 원고에는 앞부분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앞에서 10가지 그런 주제 영역의 다양한 그런 학습 주제들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예비 교사들에게 어떤 능력이 함양되길 기대하는가, 이제 이것을 교사 전문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교수자로서의 어떤 학생 지도 역량, 그리고 교육 환경을 통제하고 또 보다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역량, 그 다음에 또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기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혁신 역량이라고 이제 세 가지를 표현했는데, 사실은 좀 이 전문성이라는 말은 계속 이제 이번 작업 자체가 전체가 그렇지만은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과정이나 행정한 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 전문성이라는 표현, 역량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교사의 정체성하고 이제 저희 관점에서 본다면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런 역량들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 수행이라는 것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비교사가 교육사회학을 배우는 이유, 역시나 이제 좀 기능적으로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슈거 코팅이라고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은 내가 이걸 배우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 모른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이거 배우면 뭐에 도움되나 이런 질문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탕발림을 좀 이제 해서 포장한다면 이런 형식이 되지 않겠는가. 교사의 업무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역시나 저희 학문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이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회원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나갈 때가 됐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창피한데. 예, 이제 마지막 막입니다. 그래서 교직 소양, 교직 이론 과목, 교직 소양 과목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이 생기면은 폭력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돼서 학생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잘 안착하는 거, 교사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10년 그리고 20년 교사 생활을 하고 난 후에도 교직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사, 그런 교사를 키우는 게 그 교직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처음 이제 발표를 한 거라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5일, 10월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아직 확정 안 되는데, 교육학회 연구팀에서 이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네. 예, 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이제 교육 사역이 다른 과목 영역하고 좀 차별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교육 제도와 환경의 이해,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저거는 제가 볼 때 다른 데서는 안 다루는, 교육 행정에서도 사실 교육 행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정태적이지 않나, 우리 이제, 어떤 다이나믹한 게 지금 조금 여기에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엄청 지금 급변하는 시대인데, 세계화에 따른 승자동식 현상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선택을 하려는 것도 많은 사람이 예측을 못했는데 그런 선택이 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줄 수 있는 과목은 제가 볼 때는 교육사회학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이론을 제시했고, 그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과, 그 다음에 식견과,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전개될 사회가 어떤 것일지, 그런 걸 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이 교육사역이 돼야지 나름대로 정체성도 갖고, 그 다음에 고유의 영역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스태틱한 측면에서 다이내믹한 측면으로 약간 보완이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또 의견? 네. 예,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그래서 이 교직과정 보편안이 나오고 그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제목들의 강의 가운데 교육사역이 발휘될 틈이 없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나왔던 강의 제목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교철학, 그 다음에 교육사,
교육사역은 아무리 봐도 뭐 거기 리더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 중에 어떤 것도 관련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또 했고, 또 어떤 영역은 뭐 우리는 이 중에 한 서너 과목을 다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앞으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교육학과 안에서도 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현장 실무 역량 강화 혹은 현장 중심의 개편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먼저 보는 것이 제목, 강의 제목을 보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정말 뭐 내용상 이거를 배워서 교사가 더 좋은 교사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디펜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강의 제목을 봤을 때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을 때 교육사회학과, 교육과 사회, 이거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현장 중심이라고 사람들한테 다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먼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왕 슈퍼코팅 하실 이 제목 면에서도 좀 이게 확실히 사회학이 현장에서 교사 역할 수행과 관련성이 깊다라는 것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 제목 선정이, 저도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느낌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네, 무슨 걱정이신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제목이어야 하고, 또 저희 학문의 어떤 정체성을 또 그래도 여전히 또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제목이어야 하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제목이 이제 교육과 사회인데, 좀 더 이제 고민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또 잘 이렇게 이 취지가 전달이 돼서 실제로 좀 교육 과정이 좀 더 이렇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학생들과 변화되고 있는 학생들과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요소들이 좀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 있는 교수자들도 또 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또 앞으로 또 그런 교수자가 되실 여러분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른 의견은 또 저기 메일로 주십시오. 학회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예, 하루가 되게 금방 가네요. 저는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TF팀에 같이 들어가서 교육사회학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교육부하고 이제 교육사회학이 현장 역량에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현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전문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현장성을 또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을 너무 또 요구하는 것은 또 아닌가. 우리는 교육사회를 배우면서 좀 더 폭넓은 관점을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좀 혁신적인 생각을 교사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교육사회학이 많은 기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학회 차원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폐회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회장님 모시고 회장님께서 다음 학술대회 일정도 소개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공부, 교육사회학 공부가 왜 필요한가를 일반 대중들 또는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들에게 대단히 많이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득이 사실은 교육학 분야 내 타 분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도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경영 발표하신 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어떤 우리 교육학 내에서도 다양한 영토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절듯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사회학 연구하는 학문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중지를 놓아야 될 듯해 보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주시면 그 연구팀에 가서 제가 최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그리고 교육사회학의 필요성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마지막이어서 감사할 몇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대의 우리 김한나 부회장님, 그리고 행사를 공동으로 교육과학연구소에서 그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9시도 안 된 시간부터 나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오늘 편하게 학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쓴 스텝,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학회의 학술 행사는 학술대회 위원장이신 서울대학의 유성상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많은 토론자, 발표자 섭외하시곤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수고로움을 늘 기꺼이 질문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유성상 위원장님께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임 회장님이 두 분이 오셔서 그냥 간단히 말씀한 인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옥한 선생님 오셨다 가셨고요. 아까 오늘 발표까지 해주신 고려대학의 김경근 선생님 회장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전임 회장이셨던 김종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시간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도. 기획 발표부터 시작해서 기조 강연, 기획 발표, 그리고 마지막 특별 세션까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여기 띄워놓으셨지만 11월 30일 날 저희가 겨울 동계 학술대회 겸 총회를 갖게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번 겨울 학회는 하게 될 예정입니다. 큰 주제는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주제입니다. 뭐 좁게 보면 마을공동체도 해당될 것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기획 주제를 가지고 학술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늘상 하던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의 자유로운 주제 발표도 저희는 늘 환영합니다. 완결된 원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페이퍼 또는 이슈 페이퍼도 저희는 늘 환영합니다. 학회가 저는 즐거운 학회가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운영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저희가 세세하고 또 여러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는 불편해하신 모든 것들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꼼꼼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회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회가 발전되고 또 즐거운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